일제 경제 수탈부터 오늘 이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몇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제가 자 됐죠? TV 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제 식민통치 방식에 대해서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35년 중반 이후부터 이제 45년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가지고 통치 방식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시기별로 경제 수탈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경제 수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수탈의 내용도 역시 10년대, 그리고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 30년대 이후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경제 수탈의 내용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년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부분은 첫 번째는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사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10년대 경제 수탈의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한번 볼까요? 토지조사 사업은 명확하게는 12년부터 18년까지 일제가 우리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벌린 사업입니다. 목적은, 명분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세금, 지세를 안정적으로 걷어들이겠다라는 이런 목적이 먼저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뭐야? 토지 약탈이죠.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사실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켰다라는 명분으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제로 시행을 했느냐?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도록 했어요. 기한 내에. 정해진 기간을 주고 그 기한 내에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 신고해라 라는 게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주의, 증거주의이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기한을 놓친다거나 기한 내에 내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땅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한 내에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써놓기는 했지만 개인으로, 신고의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을 해놔요. 그 이유가 대다수의 땅이 사실은 아주 넓은 땅들이 대다수가 국가 소유이거나 왕실 소유이거나 이랬던 땅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모두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모두 다 자기들이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으로 신고 주체를 환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게끔 하는 것이 이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 내용은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장농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땅이 있었을 때 우리는 쥐주가 있을 것이고, 이 지주 아래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소장농의 입장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이러면 우리 조선에서는 대대로 이러한 소장농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 권리라는 거를 일제 치하에서는 한 개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게 소장농의 권리가 있었느냐? 경작권, 도지권, 소작권, 입회권 이런 등등등의 권리가 이제 프린트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경작권이라는 거는 경작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는 농사짓고 살았던 거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서 주인의 허락하에 농사를 짓고 우리 가족이 살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작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는 이거를 대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소장농의 권리로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작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짓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바로 너희 이제 여기서 농사짓지 마. 그런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이게 이제 소장농의 권리 중에 경작권,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도지권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정의는 농지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인데 이 땅에서는 사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이 땅을 어떻게 해야겠어? 개간을 해야겠어. 황무지라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땅이었는데 이 땅을 개간을 해야 돼. 개간을 해야 농사 짓고 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네가 이 땅을 개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 이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유권 인정해 줄게.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러한 것을 이제 도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장농의 권리라고 하는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오직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 이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의 실상입니다. 결과를 봅시다. 그러면 그 결과,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자, 토지조사 사업 몇 년부터 몇 년까지야 얘들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12년부터 18년까지예요. 거기 위에 써져 있죠? 여기 보세요. 12년부터 18년까지예요. 그러니까 10년대의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보자면 조선 총독부의 토지 약탈이 심해졌다라는 것. 당연한 거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랄지 신고가 되지 않은 땅이랄지 국유지, 공유지 모든 땅들을 총독부로 편입을 시키고 이 땅들을 이제 동척을 세워서, 동척 줄임말인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이 동척이 그래서 이 땅을 토대로 일본인들에게 이거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토지 약탈이 심해졌다라는 거. 두 번째로 지세 수입이 증가됐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의 주인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이제 드리기 위함도 사실은 목적이었으니까 실제로 지세 수입도 증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겁니다. 소장농의 관습적인 경작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부 소장농들이 증가하면서 농사지을 땅을 잃은 대다수의 소장농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땅을 찾아 떠나는 거죠. 만주랄지 연해주랄지 아니면 이제 화전민 이런 형태로 많은 소장농들이 이제 전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사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침탈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 수탈을 했는지 1910년부터 20년까지 일제는 회사령이라는 거를 내려요. 그럼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너희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싶으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회사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조선인들의 상호발동을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겠죠. 기업 설립을 방해하고. 그래서 허가제. 여기서 중요한 용어, 중요한 단어가 뭘까? 허가예요. 허가. 왜냐면 20년대 때는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허가제.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3번에 뭐 인삼, 소금, 담배 이런 것들에서 세금을 걷어서 전매사업을 함으로써 총독부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산업 침탈을 모습도 보였다. 이게 이제 1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10년대 경제 수탈의 내용 핵심 두 가지 뭐야? 토지조사 사업과 그 다음에 회사령은 무슨 제야? 허가제야.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12년부터 18년까지 이게 이제 두 가지의 경제 수탈 내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20년대입니다. 20년대가 되면은 이제 20년대의 가장 핵심 경제 수탈 내용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 증식 계획. 말 그대로 산미 증식 계획을 토대로 실제로 조선에서는 쌀 생산의 증대량이 진짜로 증산량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이 수탈을 해갔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차분히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은 이제 공업화가 자국의 목표입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일본 내에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요. 왜? 자기들의 공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공업의 발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는 공장이 생겨나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 모두 다 공장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 농민들이 없으니까 쌀이 생산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조선에서
쌀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쌀을 모두 다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나오는 쌀을 먹고 공장에서 일을 해서 공업화를 이루어내겠다. 이게 일본의 20년대 일본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본 내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쌀 생산 증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산미 증식 계획.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년부터 34년까지. 알겠지? 자, 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뭐가 필요할까? 방법 봐봐. 수리시설 확충, 간척, 개간, 품종 개량, 이제 밭을 이제 논으로 개량하는 것, 이런 등등등 쌀 생산을 위한 방법들이거든. 뭐가 필요할까? 이걸 하려면 물론 기술, 노동력 필요하겠죠. 가장 핵심적으로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돈을 다 누구한테 내게끔 하는 거야? 농민들한테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인 우리가 쌀 너희들 생산 증대시켜 줄게. 자, 그럼 우선 돈 좀 내봐. 돈 걷어서 쌀 생산 늘려요. 실제로 쌀 생산 늘렸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갖다 내요? 일본에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지? 그래서 실제로 쌀 증산량 많아졌고요. 문제는 증산된 양보다 수탈된 양이 더 많다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식량 사정은 악화가 됐고요. 오히려 만주에서 이제 잡곡을 수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쌀 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작쟁이도 격화되고, 이 소작쟁이가 격화되니까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일제가 이들을 이제 좀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또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몰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을 강요하다 보니까 농업 구조에 불균형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유리한 형태로 쌀 생산만을 하도록 이렇게 단작형 농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농업 구조의 불균형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사령 철폐하게 돼요. 아까 회사령이 10년대 때 무슨 제였죠, 여러분? 허가제였죠, 허가제. 이 허가제가 이제 회사령을 철폐함으로 인해서 신고제로 바꿔요, 신고제. 그냥 신고만 하면 허락 안 맡아도 나 회사 설립할게 라고 신고만 하면은 이제 회사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맞아요. 일본 기업이 조선에 이제 진출을 하나 둘씩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꾼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기업에 뭐 이렇게 회사 설립을 지원해주기 위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치? 그래서 신고제로 전환했다라는 거. 그리고 23년에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도 철폐해요. 관세도 철폐합니다. 자, 그래서 20년대 때 경제 수탈의 내용을 볼까요? 20년대 첫 번째로는 뭐야? 산미 증식 계획. 여기서는 핵심이 쌀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회사령이 철폐됨으로써 허가제에서 뭐로 바뀌었다? 신고제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거 두 가지 10년대, 20년대 경제 수탈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부도에서도 한 번만 이 부분을 좀 찾아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자, 10년대 초지조사 사업 내용입니다. 1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 내용,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 허가제를 통해서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제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그 외에도 뭐 철도, 뭐 항만,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유가
식민지 수탈을 위한 기초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성을 중심으로 X자 형태로 자기들 멋대로 이제 철도망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어때요?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이 대륙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발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로나 그리고 항만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동척이에요. 일제가 자원을 수탈하고 나서 이제 설립한 국책, 그 수탈하기 위해서 설립한 국책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제 수탈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도 한번 볼까요? 산미 증식 계획에서 자, 생산량보다 뭐가 더 늘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죠. 수탈량이 점점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년대 이후에 이제 모습을 보세요. 20년대 이후에 한국인 소유, 일본인 소유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일본 자본의 일본인 소유의 모습 그래프만 보더라도 조선 내에 얼마나 일본인들 소유의 독점 자본의 성장, 이거를 이제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게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일본 독점 자본의 내용, 허가제에서 신고제 바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30년대 이후의 경제수탈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그 30년대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30년대 이후가 되면은 이제 일제가 경제 대공황이 터진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대응을 해갔다라면, 한편으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소위 말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이러한 대공황 이후에 전체주의 국가의 성장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일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을 하죠. 전체주의 국가.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일본은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에 전체주의 국가의 성향을 가진 채로 첫 번째 일제 만주 침략, 만주사변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발판으로 중일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세계대전 발발을 하고, 결국에는 세계대전 안에 미국과 태평양 전쟁, 연합국과 태평양 전쟁을 터뜨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45년에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면서 이렇게 침략 전쟁의 과정이 이렇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조선을 어떤 방법으로 수탈을 했느냐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30년대는 이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을 대륙 침략을 감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이나 이러한 전쟁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전쟁의 준비 기지로 만들어요. 전쟁의 준비 기지.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 남면 북양 정책,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철저하게 우리 한반도를 활용을 했죠. 자, 먼저 병참 기지화 정책을 볼까요? 다른 말로는 식민지 공업화라고도 불리는데, 북부지방에 우리의 지하자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전력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제 군수공장이랄지 중화공업이랄지 이러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킵니다. 자기네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해서 공업의 원료가 될 만한 것들을 한반도에서 빼다 쓰는 거죠. 남쪽에다는 면화 재배해라, 북쪽에다가는 양 사육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함으로써 뭐 직물 공장도 세우고 등등등의 방법으로 공업 원료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 침탈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같이 알아두실 운동,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농민들이 이제 소작쟁이를 일으키니까 이거를 좀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을 일으킨단다라는 이야기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2년부터 40년까지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을 일으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빨간색 글씨입니다. 누구 주도니 얘들아? 누구 주도야? 총독부 주도야. 기억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 가끔씩 이름 보고 이거 우리 조선인들이 독립운동 차원에서 아니면은 해방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야. 우리 조선이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총독부 주도로 일으킨 운동이기 때문에 농민 회유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관제 농민 운동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운동, 이렇게 조금 쉽게 표현해서 농촌진흥운동 이후에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농민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총독부 주도로 일어난 운동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략 전쟁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 본격적으로 더욱더 확대됩니다. 중일전쟁이 몇 년에 일어나느냐면 37년에 일어나거든요. 자, 이 이후부터 이제 거의 일본은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눈깔이 뒤집혀요. 완전 미치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완전 미쳤어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거를 사람이고 자원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다 수탈해가는 극단적인 무자비한 아주 마지막 발악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7년에 이 침략전쟁 확대 이후부터는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물적 수탈, 식량 미국 공출, 식량 배급 이런 거 실시와 동시에 뭐 소위 말하는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도 가져갔다라고 하죠. 농기구, 뭐 놋그릇, 제기, 교회 사원의 종 모든 물적 수탈해 가고요. 그 밖에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아주 비극적인 문제죠. 인적 수탈, 지원병제, 그리고 뭐 징용제, 학도지원병제나 그다음 뭐 징병제랄지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랄지 그리고 군 위안부 문제까지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인적 수탈까지도 자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제의 경제 수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나눠서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늘 방금은 경제를 어떤 식으로 수탈했는지를 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민족운동을 좀 살펴볼 겁니다. 민족운동. 이러한 일제 치하 아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민족운동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민족운동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모두 다 기억하고 싶지만, 그죠? 기억하기가 쉽진 않죠. 그제?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이 정도쯤은 좀 알아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름이 조금 헷갈리죠. 이쪽 부분이. 그죠?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한 이름들도 많고, 좀 힘들지만, 우리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정신을 좀 기리자라는 뜻에서라도 좀 이름을 한번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의미를 좀 되새겨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3.1운동 이전이니까 몇 년대야? 10년대죠. 10년대고 10년대에서 민족운동 10년대에서 국내 운동, 국외 운동 나눠서 볼 건데 오늘은 국내까지만 할 거야. 국내. 왜냐면 국외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머리 터지거든.
시계 보지 말고. 몇 시까지야 우리? 30분까지야? 아주 충분하네. 국외까지도 할 수 있는데 국외까지 하면 거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국내까지만 할 테니까 부탁. 국내 민족운동 딱 단체 2개밖에 안 나와. 이 2개는 오늘 외우세요. 이름 헷갈리지 말고 2개만 외워. 다음 시간에 이제 포텐 터져. 그 다음부터 이제 더 터지지만 오늘 이 2개는 솔직히 외워야 돼. 이거 2개도 안 외우면 이제 저녁밥 먹지 마. 알겠지? 외워야지. 딱 밥그릇 딱 받으면서 2개 딱 한번 읊고 외워졌다 그러면 밥 푸고 밥 먹고 가다가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바로 먹지 마. 알았지? 먹지 마. 알았지? 자, 10년대 국내 민족운동입니다. 자, 둘 다요 비밀 결사 형태로 이제 민족운동을 했다라고 그 단체로 주요 단체 중에 이 2 단체 모두 다 비밀 결사의 형태로 운동을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딱 2개 아주 많은 단체들이 있었지만 기억할 만한 단체는 딱 이 2개입니다. 첫 번째 독립의금부예요. 독립의금부. 자, 이 독립의금부는 누가 조직을 했냐면요. 임병천이라는 인물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조직한 단체예요. 그럼 임병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최익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셨던 그 최익현 있죠? 그분의 제자예요. 의병 세력을 담당한 유생 중심의 의병 세력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단체가 바로 독립의금부고 고종이 시켰어요. 야, 우리 단체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목표는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의병 세력이기 때문에 의병을 중심으로 국권을 회복하겠다라는 것도 목적인데 또 다른 하나의 목적 좀 기억해야 할 만한 목표가 복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벽주의.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뭐야? 우리의 고종 황제를 다시 복위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야. 이따 배울 대한광복회라는 반대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복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 잘 드러나는 대목이 마지막에 해산할 때조차도 그 고종께서 이제 그만 해산하거라 라고 했더니 예 하면서 해산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종 황제의 밀명으로 구성이 된 유생들 의병 중심에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국권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해산할 때도 고종의 명을 받아서 해산을 하고 최종 목표도 고종의 황제 복위 이게 목표였다라는 거. 알겠지? 이름이 뭐야? 독립의금부야. 한편 대한광복회는 15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5년에. 이 대한광복회는 독립의금부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공화주의를 표방을 해요. 공화정책 지향. 그래서 용어도 둘 다 국권 회복이 목적이지만 의병전쟁을 통해서 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독립의금부인 거야. 의병 중심 세력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의병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죠.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독립전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공화정체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독립의금부와 차이점. 이거 이름이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대한광복회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나만의 방법이긴 한데 오히려 말하면 더 헷갈리려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10년대를 보면은 10년대 국외 민족 운동 중에 연해주 쪽 가봐. 연해주 쪽. 연해주 쪽을 가보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단체가 있어요. 있지? 이름이 여기 대한광복까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한광복회는 국내에서 활동을 했고 대한광복군 정부는 국외에 어디서 활동을 한 거야? 연해주에서 활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행히 외울 때 대한광복부터 시작하면 10년대 이거 국내 연해주 알겠지? 그리고 두 개의 또 공통점이 군대식 이게 공통점이야.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이었어요. 군대식 조직. 대한광복군 정부는 특징이
군대식 정부였어요. 둘 다 군대식이라는 거. 그게 그래서 이게 좀 쌍으로 우리가 10년대에 국내 대한광복회, 국외에 대한광복군 정부 이 두 가지가 이제 10년대 국내와 연해주구나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오히려 더 안 헷갈리겠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박상진이랄지 그 다음에 김좌진 이런 인물들이 만들어낸 조직이다라는 것 그리고 공화정체를 지향했다라는 것 이들의 활동은 서간학교 설립과 그리고 군 자금을 모으는 것 그리고 친일파 처단 이러한 것들이 이분들의 이제 활동 내용이었다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밥 먹기 전에 다 이 표 바로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1912년에 무슨 단체? 독립의균부. 그 다음에 1915년에 대한광복회.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10년대 국외 지도랑 단체랑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